81번 할 차례죠. 포상금도 우리 공인중개사법 포상금하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 비교하는 프린트 내드렸죠.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데 지금 이 문제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니까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죠. 우리 암기 프린트 2개월에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2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6억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몇 개인가? 답 3번입니다. 적용되지 않는 것, 디귿, 묵시적 갱신, 그 다음에 리얼, 5%밖에 못 올린다, 키역,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 제한, 일할 2푼 또는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이런 거 적용 안 되죠? 답이 3개입니다. 적용되는 게 뭐라고 했어요? 그럼 적용되는 게 6개 있다고 했잖아요. 6억 천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오늘도 했죠. 대개, 3권, 표준, 대항력은 6억 천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갱신요구권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3기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것 이런 거는 적용이 됩니다. 초과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의 보장 이게 6개월로 받겠다고 했잖아요.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계약갱신 권리금 회수 기회를 새로운 세입자 들이고 오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안 된다. 10월 18일부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지금 다음 주가 되겠죠. 표준계약서, 권리금 표준계약서, 그 다음에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는 거 이건 6억 천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1번이 뭡니까? 바로 대항력이죠. 2번은 계약갱신요구권 적용되고요. 시효선 2번이 아니고 니은이네. 시효선 권리금 회수기에 보호되고요. 지읒에 표준권리금 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는 거 적용되고요. 치읒에 3개의 차임액을 연체할 때 해지할 수 있다 적용되고 디귿 법무부 장관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할 수 있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이거 작년에 출제를 했어요. 작년에 이와 유사한 문제 이거 6억 천 기준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 예외 6가지가 있다. 답 3번이고요. 83번 교육공개사 등에 대한 벌칙 틀린 것입니다. 벌칙은 암기해야 됩니다. 답은 4번입니다. 양도대여하는 경우 또는 자기 성명 사용하는 거하고 양도대여하고 똑같죠? 1년 이하 이진행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1500만 원은 불가능하죠? 또 5번은 2500만 원 3년에 3000만 원이잖아요. 직접 그래. 3년에 3000만 원 이하니까 2500 가능하죠? 답 4번이고요. 1번은 무등록 3년에 3천만 원인데 1000만 원 받았다. 3천만 원 이하니까 1000만 원 받을 수 있죠. 2번도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인데 100만 원 받았다. 받을 수 있죠. 구체적 기준 최대 100만 원이니까 확인 설명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인데 둘 중에 하나를 안 하면 구체적 기준이 400만 원이거든요. 400만 원 받을 수 있죠. 답 4번입니다.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됐어요. 선고형을 묻는 게 기출문제 이미 나왔던 패턴이다. 84번 답 3번입니다. 틀린 것은 미리 틀린 걸 말하면 미염, 비엽 두 개가 틀렸습니다. 자, 기역은 개인, 가족, 자연장지는 한 개소만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개인 자연장지는 30제곱미터, 가족 자연장지는 100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이하가 아니고 미만. 근데 개인 묘지는 30제곱미터 이하, 가족 묘지는 100제곱미터 이하죠.
묘지는 이하고 자연장지는 미만입니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마 이게 낯설고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다면 괴념치 마시고 계속 알고 있는 걸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어쨌든 묘지는 이하고 자연장지는 미만입니다. 니은의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2000제곱미터 또 미만이 아니고 이하입니다. 이하. 그 다음에 디귿의 재단법인이 아닌 종교단체가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조성하려는 자연장지는 1개소에 하나여 조성할 수 있으며 그 면적은 4만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하. 그 다음에 리얼의 공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조성하는 자연장지는 5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이상. 미음 이게 2017년도 판례입니다. 아직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미음 2017년도 판례인데 2001년 1월 13일 당시 아직 2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분묘의 경우에는 법적 규모의 효력을 상실한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에 관한 종전의 관습을 가지고 분묘 기지권의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했는데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17년도 판례인데 2001년 1월 13일 현재 20년이 안 지났다고요. 20년이 안 지났더라도 예를 들면 뭐 1995년도에 매장이 됐다고 하면 2001년 1월 13일 현재는 20년 안 지났죠. 근데 그날로부터 지금 현재는 20년 지났잖아요. 그래도 분묘기지권 인정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미음이 맞다고 하면 미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이 시점에서 이미 20년 지난 것만 분묘기지권이 인정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틀렸다고요. 판례예요. 판례. 그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시점에서는 20년이 안 지났다 하더라도 지금 현 시점 소송을 제기하는 현 시점에서 20년이 이미 지났다면 분묘기지권 인정된다. 근데 이건 뭐 시험에 나오면 이렇고요. 현업에서는 이거 묘 이장하려면은 소송하고 이렇게 하면은 쉽지 않죠.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추석 지나고 설 지나고 나면 안 찾아오잖아요. 성묘하러 안 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편말 갖다 붙여놓으면 돼. 무형구분묘 찾는다 누군지 땅 주인 그 핸드폰 번호하고 다 적어놓고 말뚝 꽂아놓고 사진 찍으면 돼요. 사진 날짜 나오게 사진 찍고 신문에 공고하고 3개월 지나면 안 나타나면 무형구분묘로 그냥 개장 허가받아가지고 그냥 화장해가지고 그냥 봉안해놓고 거기다 또 갖다 묘자리에다 갖다 편말 꽂아놓으면 돼. 이게 무형구분묘라서 몇 년 몇월 며칠 화장해가지고 어디에 앉혀놨으니까 찾아가라 이렇게 하면 처벌 안 받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설령 처벌 받아봐야 진역은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우리 무형구분묘 개장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누군지 알고 찾아버리면 그때부터는 거의 불가능이죠. 합의가. 이건 영구무한히 공짜로 사용할 수 있는데 누가 합의해 주냐고요. 돈 주면 더 달라고 주려고 했는데 옮기려고 했는데 옮기면 다 죽는다 하더라. 이래서 못 옮기겠다 하면 안 옮기지도 되겠죠. 저도 입지론을 공부하면서 제가 풍수지리를 좀 공부했는데 풍수지리 음택, 양택 이런 게 있어요. 양택은 즉 집터는 좋은 데 지으면 현세가 발복을 하고 음택, 묘를 좋은 데 쓰면 후손이 발복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절대 안 옮겨줘요. 이거 좋은 명당자리고 이러면. 자, 그래서 미음 틀렸고요. 비읍도 이게 개정됐습니다. 옛날에 개인자연장지는 이게 옛날에 이게 맞는데 지금은 가족자연장지는 미리 신고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가족자연장지는 미리 사전 신고하는 걸로 바뀌었다고요. 그래서 비읍 틀렸습니다. 시옷 종중 문중자연장지 미리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영 종중 문중 묘지는 10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하. 종중 문중 자연장지는 2000제곱미터 이하였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참고로 2차만 하는 분들은 뭐 이게 좀 참고로 보시고요. 1, 2차 같이 하고 처음 들어본 내용이라면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답 3번입니다. 미음, 비읍 두 개가 틀렸다. 85번 전속중개계약 타당한 것 답 5번인데 1번은
반드시 정보망에 공개해야 된다.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 안 해도 된다는 취지로 X고요. 그 다음에 2번은 50%를 무조건 지불하는 게 아니라 비용이 있어야 돼요. 비용 인정해주는 한도가 중개보수의 50%입니다. 비용 지출했다는 말 없으니까 못 받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최고 한도, 요일에서 정한 최고 한도를 위약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4번은 정보망에 공개하고가 아니라 하거나 합니다. 하거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면 되죠.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된다 해서 X라고요. 과가 아니라 공개하고가 아니라 하거나. 시험엔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지금 기출문제만 풀어보면 쉽겠죠. 기출문제는 강의하면서 계속 말했기 때문에 점수 잘 나와요. 89점, 90점 나와요. 근데 동형 모의고사나 뭐 백선 이런 거 보면 50점도 안 나와요. 슬퍼하거나 노여하지는 마시라고요. 지금 10년간 제가 책을 쓰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정보공개 요청해가지고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공개 요청하면 공개하도록 돼 있거든요. 정보공개 요청해서 제가 최근 10년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공인중개사법은 평균이 50점은 넘었더라고요. 전부 다 10년 모두 평균 50점은. 과락이 나온 사람이 한 2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과락이 2만 명 되니까 고득점이 많고 평균이 50점이라는 이야기죠. 그 약 평균 50점 정도 되더라고요. 공인중개사법은. 제가 다른 과목까지는 뭐 자료 요청을 안 했는데요. 그 실제 시험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이 점수가 아마 가장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대신에 좀 어려운 걸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만 이제 기출문제 수준으로 나오면 쉽게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90점 나오면 공부하겠냐고요. 공부 안 하지. 책 안 보고 지금 한 달만 책 안 봐버리면 다 잊어먹어요. 계속 봐야 돼요. 시험 보는 날까지. 시험장에 가서는 마지막에 어떤 분은 시험장에 가서 뭐 기본서 가져가야 되냐, 요약집 가져가야 되냐, 뭐 암기 프린트 가져가야 되냐, 백선 가져가야 되냐. 네 맘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걸 왜 내 인생을 왜 남한테 맡기려고 하냐고요. 남이 뭐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예요. 뭐 학우님들 뭐 가져갈 건데요. 이거 묻지 말고요. 그냥 내 맘대로 하세요. 내 맘대로. 근데 내가 계속 보던 거 나한테 맞는 게 있어요. 내가 알지 그 남은 몰라요. 근데 물론 뭐 너무 두꺼운 거 가져가서 다 보기는 쉽지 않겠죠. 제가 내드린 거 그 2장짜리 그것만 해도 70점은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암기사항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때 가서 보려고 한 번도 안 보고 깨끗하게 보관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던데 그때 가서 보면 몰라요. 무슨 말인지 다 줄여놔가지고 뭐 오 제외 이렇게 돼 있으면 오가 뭔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뭔지 그걸 다 해석을 해놓고 각주를 달아놓고 주석을 달아놓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서 최종적으로 암기하면 돼요. 꼭 미리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은 힘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해봐야 몇 번 안 남았잖아요. 이제 읽어보시라고요. 최소한. 적어보면 좋은데 시간이 부족하면 읽어라도 보셔야 돼요. 갑자기 그날 가서 하루만 봐가지고 다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작년에도 1차 시험 보고 나서 점심시간 긴데 거기에 밖에 나가서 술 먹고 1차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싸우다가 그냥 집에 간 사람 많아요. 1차 보고 나면 그 1차 보지 말라고. 뭐 1차 몇 점 받으면 그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2차 볼 생각이나 하면 되지. 밖에 안 나가는 게 좋겠죠. 가급적이면.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밤 식사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굳이 나가지는 마시라고요. 간단하게 뭐 도시락을 싸가든지 해서 드시고 그냥 2차 공부 충분히 그 쉬는 시간에 1시간 반인가 그렇더라고. 굉장히 지금 시간 길죠? 그럼 그때 공부 좀 하시라고요. 자, 그래서 답 5번입니다. 5번.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상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코미디언 2주일 전 국회의원을 생각하면 되겠죠. 2주일에 1회입니다. 일주일에 2회가 아니고. 86번 4가지 서식 공통적기재사항 답 4번입니다.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1, 2의 서식만, 소화전, 비상벨은 2의 서식만 해당되고요. 주차장은 1, 2의 서식만 해당되죠. 도대주, 교판, 도대주 입지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이 답이고요. 5번 비선호 시설은 1의 서식과 3의 서식만 기재하죠. 이런 게 오히려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 짜증나요. 이게 뭐 특별히 지식을 요하는 게 아니고 서식까지 봐야 풀 수 있는 건데 확인 설명서 서식이 한 문제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자, 그 다음에
87번 답 2번인데요. 암기 프린터 51번에 있는 1번부터 5번까지 그대로입니다. 답은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과 5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은 자격증 4번 제출하죠. 나머지 1번부터 3번까지는 제출 안합니다. 암기 프린터 51번에 1번부터 5번 그대로 문제 내놨습니다. 답 2번이 답입니다. 88번 직가동향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4번입니다. 시도지사는 관할구역 안에 토지거래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개괄적으로 실시하는 개황조사를 해야 됩니다. 매월 1회 이상 하는 걸 지역별 조사, 서브노트 88페이지에 있죠? 그래서 답 4번이 되겠습니다. 89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 틀린 것은 답은 5번입니다. 권리금 보호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관계에도 적용된다 했는데 적용 안 됩니다. 전차인은 권리금 보호 못 받습니다. 전차인도 임차인을 대위하여 계약갱신 요구는 행사할 수 있죠. 계약갱신 요구를 행사하면 전차인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입니다. 이제 10년인데 만약에 임차인이 2년간 장사하다가 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전차인은 임차인의 남은 기간 8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있죠. 계약갱신 요구는 가만히 있으면 자동 연장되는 건 아니고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월에서 1월 사이에 계약갱신 요구를 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10년으로 보장되는 것은 2018년 10월 18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나 또는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된다. 그럼 갱신을 거부하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5년 넘은 것들은 4년 넘은 것들은 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미 임대차가 진행 중인 거는 그냥 갱신을 거절해버리면은 거절할 수 있어. 5년 넘은 거는 거절해도 되죠. 5년까지만 이때까지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거절하면은 10년 보장 못 받아요. 근데 6년 7년 된 것도 주인이 한 달 전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있어버리면 갱신돼 버리잖아요. 그럼 갱신되면 이제 처음부터 합해서 10년 보장 받는다 이 말이에요. 결론은 부칙 2조에 보면 시행 시기가 나와 있어요. 이 법 시행 후 개정 규정 시행 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자, 그래서 5번 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 89번에 1번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인데 여기에다가 더 적어 넣어야 되겠네요. 단 전통시장 제외한다.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이 말은 전통시장은 권리금 회수기를 보장받는다 이 말이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준대규모 점포에 전통시장도 들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통시장은 제외됩니다.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89번에 5번이고요. 90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는데 1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른 분양신고 대상인 상가로서 피분양자 모집 결과 신청자 수가 공급하는 상가 수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상가 분양 대행은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2번이 틀렸습니다. 2번. 3번 주택법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주택 분양대행 이것도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3번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모든 주택 상가 분양대행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저도 모르고 국토교통부 이 법을 만드는 사람도 몰랐는데 최근에 막 분양권이 가열되면서 찾아보니까 주택공급규칙 제50조 주택공급규칙 제50조 50조 사항에 보면 50조 사항에 보면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거는, 즉 주택법을 적용받는 것은 건설업 면허가 있는 자만 대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건설업 면허.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법 규정은 없지만 주택공급규칙에 의해서 법인이 개업공개사는 안 된다라고 국토부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2번이) 답인데, 이렇게 시험에 나와도 2번을 답으로 해야 돼요. 명백한 게 틀린 거 2번인데 3번은 공인중개사법이 아니라 어디에 의해서 안 된다고요? 주택공급규칙 제50조 사항, 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주택공급규칙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도 지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2번, 3번을 복수정답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은. 4번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할성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 대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압류부동산 공매 입찰 대리만 하려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매부동산 권리분석이나 취득할성만 하는 경우에도 역시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필요 없습니다. 중개인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안 됩니다. 지금 5번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분양신고 대상인 상가 분양대행, 이게 다 주택법 적용받기 때문에 전부 다 건설업 면허가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고 해석해야 돼요. 지금은 다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아마 실제 시험에는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거는 이제 건설업 면허가 있는 사람만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91번입니다. 9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이용 의무와 이용 의무 기간이 틀린 것입니다. 답은 2번이죠. 1번 거주용 주택용지 2년입니다. 2번엔 축산업, 임업, 어업 전부 다 2년입니다. 대체토지 취득 2년입니다. 복리시설, 편익시설 2년입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년이라고 해서 2번에 그 복지시설, 3번에 복지시설, 편익시설 2년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농업 2년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단독주택, 다중주택 및 공간은 제외한다. 단독주택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자기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토지 이용 의무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죠. 다가구 주택이면 방이 여러 개니까 세주도 된다고. 일부는 주인 세대에 자기가 살면서. 예, 그래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답 2번입니다. 이 의무기간 사업용 토지 4년, 현상보존 5년, 기타 규정 없는 거 5년이죠? 2년이 많이 있습니다. 2년. 복리시설, 편익시설, 농업, 임업, 축산업, 주거용, 대체토지 취득 다 2년이고요. 사업용 토지 4년, 현상보존 5년입니다. 그래서 답 2번이고요. 92번. 정책심의위원회의 모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번이 틀렸습니다. 공무원은 제외되죠? 공무원은 그냥 발령 다른 데 날 수도 있습니다. 또 발령 안 나면 계속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보니까 공무원이 2년 넘게 그 자리에 계속 있지는 않더라고요. 보통 발령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위원, 이게 X입니다.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 임기는 2년입니다.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해당 안건 당사자는 정책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3번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된다.
정책심의위원회는 7일,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10일, 연수교육은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되죠. 7일 주의를 하시고요. 4번 정책심의위원회는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합니다.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 그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 위촉하는데 제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했나요? 위원장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죠. 어쨌든 그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 위촉합니다. 간사는. 근데 위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위촉하죠. 위원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5번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93번 틀린 것은 했는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주택,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8년 연속 출제됐습니다. 1번 지문. 자, 그 다음에 2번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해당 건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나 차임은 지불하여야 한다. 예, 맞습니다. 보증금 반환받을 때까지는 계속 사용해도 됩니다. 3번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중대한 과실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과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경미한 과실도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4번에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단위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상가는 1할 2푼 또는 기준금리 4.5배 중 높은 게 아니라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 주택의 경우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3.5%죠.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높은 비율이 아니고 낮은 비율. 4번이 틀렸습니다. 이거 환산보증금 6억 천 초과하면 적용 안 된다고 했죠. 서울에서. 답 4번이고요. 5번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업자가 임차 건물의 전대차 등으로 당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사실상 폐업한 경우 상가 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한 사업자 등록이라고 볼 수 없다. 판례입니다. 94번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입니다. 3번.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가 아니라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앞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2번에 있는 것처럼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며칠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는 말 없고 그냥 이렇게 보고해야 한다라고만 돼 있죠. 그래서 2번, 3번을 같이 기억해야 돼요. 1개월 이내가 아니라 매월 1회입니다. 3번. 4번 신고관청은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 취득에 따른 신고 내용을 매분기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5번 신고 내용을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45번에 12번, 13번에 있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95번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을 묻는 건데 답은 4번입니다.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기본 확인사항이고요.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이죠.
그래서 기본 확인사항이 4개니까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도로, 주차장 4개입니다. 답 4번이고요. 나머지 다 세부 확인사항인데요. 이게 입지조건이잖아요. 입지조건. 입지조건은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의 서식은 해당 사항이 없다.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1의 서식은 2의 서식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만 해당됩니다.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은 해당 사항 없죠. 그 다음에 3의 서식 도로, 대중교통. 입지조건은 교육공개사가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의뢰인한테 안 물어봐도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게 기본 확인사항이라고요. 여기는 뭐가 빠졌어요? 도대주 교판 중에서 도대주 대중교통 빠졌죠? 4개입니다. 대중교통 빠지고 4개. 답 4번입니다. 기출문제에 조금 응용한 겁니다, 이게.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를 했다고요. 확인설명서 서식을 좀 보셔야 됩니다. 답 4번이다. 도대주 교판. 그 4가지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걸 뭐라고 했어요? 공통적 기재사항은 공통적 기재사항은 대권 잡으면 금세 실수한다. 대상 물건의 표시, 권리관계, 그 다음에 거래 예정금액, 취득 관련 조세, 실제 권리관계, 중개 보수 산출 내역 이 6개는 공통적 기재사항입니다. 비선호 시설은 1의 서식과 3의 서식만 기재된다고 했습니다. 일소진, 일조 소음 진동 이건 환경조건은 1의 서식만 기재됩니다. 벽면 및 도배 상태는 1의 서식에는 벽면, 도배 상태 모두 다 기재하는데 2의 서식은 벽면 상태를 체크하는데 도배 상태를 체크 안 하죠. 2의 서식 우리 학원 건물 이런 데는 도배가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서식이 한 문제 반드시 나와요. 확인설명서 서식. 96번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상각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도 2018년 10월 18일부로 생긴다. 똑같습니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틀린 것은 있는데 1번에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에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그 다음에 맞습니다. 2번 시도에는 둘 수 있다. 그 다음에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내. 이게 왜 30명으로 만들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짝수면 안 되거든요, 원래. 짝수면 만약 30명이면 15명 찬성하고 15명 반대해버리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잖아요. 모든 위원회 마찬가지. 심지어 오늘인가 신문에 보니까 조직 조강위,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도 뭐 홀수로 구성하더라. 홀수로 해야 가부 안 되면 가부동 그 다수결 민주주의의 가장 큰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이잖아요. 그 좀 불합리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0명 기억하라는 이야기예요. 국회의원 300명 불합리한데 지금 300명이잖아요. 국회의원 300명이 다 출석해버리면 골치 아프다고 한 명이라도 안 나와야 돼요. 300명 나와가지고 150명 찬성, 150명 반대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다 홀수인데 이것만 지금 30명 짝수라는 이야기예요. 딱 30명이라고 안 돼 있고 30명 이하라고 돼 있으니까 한 29명이나 이렇게 구성하겠죠. 4번 조정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조정위원회 임기는 3년이죠. 나머지 위원회 임기는 다 2년인데 요거는 3년입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임기는 3년입니다.
연임할 수 있다 했는데 연임은 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하고 공인회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연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과 공제운영위원회 위원은 1회에 하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하나요. 조정위원회 위원하고 공인회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계속해도 됩니다. 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조정을 마쳐야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30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고요. 97번 상가 임대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5번입니다. 부산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선 면제 받을 때는 과밀억제권에게 해당되니까 부산 5댕 5억이 하면 우선 면제 받죠. 후순위보다. 근데 최우선 면제 받을 때는 광역시에 해당된다고 과밀억제권액이 아니고 그래서 3,800 이하인 경우 1,3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면제 받아요. 5번이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거 97번 오늘도 했죠? 이거 꼭 숫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답 5번이고요. 98번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중개사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경우 중개사무소 개업공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했는데 표시광고를 위반한 무등록업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이 표시광고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가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표기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그래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해서 1번이 틀렸습니다. 2번 협회는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주된 사무소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 폐지됐습니다. 전국 어디에 두든 상관이 없습니다. 3번 등록관청이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의 경력에 대해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옛날에도 조회 당연히 했는데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돼가지고 법적 근거 없이는 개인 식별번호를 수집 처리하면 안 되거든요. 개인 식별번호가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여권번호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법적 근거만 마련한 겁니다. 즉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교도소 갔다 왔는지 이런 거 본적지 신원조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4번)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합동단속 시 공개사협회 및 관계기관의 단속업무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예. 국세청 합동단속하러 가자고 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따라가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5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데 300만 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았을 때에 한하여 결격사유에 해당되도록 완화하였다. 옛날에는 5만 원 벌금만 받아도 결격사유였는데 지금 300만 원입니다. 다만 양벌규정에 의해서 직원 잘못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도 그건 이 법에 의한 벌금이 아닌 것으로 해석한다고 했죠? 결격사유 아닙니다. 그래서 직원 잘못으로 받았다면 답 1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99번 금인계약서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는 것 답 4번인데요. 1번 판결서 등에도 금인을 받아야 됩니다. 2번 금인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개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번 금인 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지체 없이 금인을 하여 금인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즉 실질적 심사가 아니라 형식적 심사만 합니다. 즉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위조한다. 우리 암기 프린터
10번에 보면 금융계약서 필요적 이상이 있잖아요. 이것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실제 거래 가격이 맞는지 확인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암기 포인트 10번에 보면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좋아한다. 당사자, 목적 부동산, 계약년월일, 대금 지급관계, 개업공개사, 조건 기한. 이 필요적 이상만 기재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는 되어야 합니다. 근데 개업공개사가 금인을 신청할 의무는 없다고 했죠. 은행 요청이 있어도 거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둘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을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을 금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든 시군구 관할 시장 등에게 금인을 신청해야 한다는데 그 중에 하나의 시군구에 금인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시군구에 금인을 신청할 경우에는 시군구 수 플러스 한 통의 부본을 더 제출을 해야 됩니다. 답 4번입니다. 그래서 5번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것을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제3자와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나 제3자에게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먼저 체결된 계약서에 금인을 받아야 됩니다. 즉 중간 생략 등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하면 탈세 목적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탈세 목적이 아니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100번) 문제, 마지막 문제 중요합니다. 투기지역이 아니고요.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 초과가 아니라 이상입니다. 이 세법에도 나오고 공법에도 나오잖아요. 이게 조정지역,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조정지역, 투기지역이 아니고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초과가 아니라 3억 이상. 그래서 두 군데가 틀렸어요. 투기지역 X, 투기과열지구고요.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고요. 주택법상 주택입니다. 건축법상 주택이 아니고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죠. 따라서 오피스텔은 자금조달계획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초과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을 신고해야 된다. X입니다. 3억 이상, 투기지역이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입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투기지역 3억 초과 때문에 이상입니다. 투기지역이 아니고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을 보면 건축법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은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다. 맞죠? 서브노트 88페이지에 보면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건축법은 그 8개 법률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빌라 같은 거는 분양받았을 때 최초 공급계약 했을 때 부동산거래 신고할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30세대 이상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국가는 자금조달계획 이런 거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국가가 투기하지는 않는다고 보는 겁니다. 4번 개업공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도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맞죠?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5번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입니다.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50일 이내, 60일이 아니고 50일 이내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공해야 되죠. 신고하려는 자가 개업공개사 아니면 대부분 법무사입니다. 그 제공받은 개업공개사가 6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 신고할 때 이걸 제출하면 되겠죠. 그럼 개업공개사는 제출하러 신고관청에 직접 가진 않아요. 그냥 부동산거래 신고할 때 그 신고서에 보면 자금조달계획란에다가 입력만 하면 돼. 받은 자료 보고. 그 자료를 거짓으로 줬으면 개업공개사 책임이 아니죠. 거짓말 한 사람이 나중에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100번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것 중에서 뭐 이해 안 되는 거 없었어요, 프린터? 이건 다 할 수는 없고 가장 많이 출제됐던 지문들입니다. 가로 안에 있는 거 글자 보이니까 꼭 좀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동안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 계시는 분들 모두 다 합격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제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악수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